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2차 시,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파트에서, 과목에서 수치를 이용한 기술통계학 기법과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 데이터의 중심 위치, 그렇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중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사용한다는 걸 배웠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을 많이 사용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평균을 사용할지, 중앙값을 사용할지, 최빈값을 사용할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고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심만 가지고는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범위, 표준 편차, 분산, 변동 계수와 같은 걸 갖다가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 중심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척도이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상대 위치의 척도, 퍼센타일, 쿼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 파트를 갖다가 언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숙제, 지금까지 나온 숙제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날 때 4월 13일에 원래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이 이때 개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최가 안 되면 4월 13일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때 만나면 이때 그냥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면 우리 비비에다가 제가 숙제를 제출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숙제를 올려 놓으라고 언급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Q&A는 내가 1주, 2주, 3주 질문란을 만들어 둘 테니까 관련돼가 질문, 수업 관련해가 질문 있는 부분 있으면 거기다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 또 따로 제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우리 조교가 있습니다. 이 조교한테 수업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대 위치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박스 그림이 아니라 박스 플랫이라고 합니다. 박스 플랫, 영어로 박스 플랫인데 이 박스 그림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선행관계 척도 중에서 공분산 상관계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선행관계 척도 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확률의 이해 부분도 좀 나가겠습니다. 확률의 이해 부분에서는 확률의 개념, 기초적인 개념과 다양한 상황에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베이스로 이 파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쿼타일 레인지, 4분위수 간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너 쿼타일 레인지는 IR이라고 하는데 4분위수 간 범위라고 하는데, 4분위수는 변동성의 척도인 4분위수 간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4분위수 Q1, Q2, Q3, Q표죠. 이거 가지고 IR을 사용하는데 IR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IR 그냥 약간 이렇게 IR 이렇게 하면 4분위수 간 범위 이너 쿼타일 레인지를 나타냅니다. 이너 쿼타일 레인지는 Q3-Q1. 우리 레인지는 뭐였죠? 레인지는 maximum-minimum. IR은 Q3-Q1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분위수간 범위는 간척치들의 중간 50%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예, 중간 50%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4분위수간 범위가 큰 값을 가진다는 것은 첫 번째 4분위수와 세 번째 4분위수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거는 뭘 나타낸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IR이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박스 그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스 플랫. 박스 플랫은 5가지의 통계량을 그래프에 나타내는 기법이다. 박스 그림은 5가지 통계량을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면 최소값, Q1, Q2, Q3, 최대값. 예, 이렇게 5가지 통계량을 그래프에 나타내는 기법이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것을 수염, 요 부분을 갖다가 휘스크라고 합니다. 수염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수염 밖에 존재하는 관측치를 갖다가 이상치, 요 수염 밖에 이런 데이터가 올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걸 갖다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수염은 4분위수간 범위의 1.5배 또는 이상치가 아닌 가장 극단치 중에서 저금점까지 그려진다. 그래서 미니멈하고 맥시멈이 이 수염 밖에 안에 있다 그러면 그까지 그려지는 게 최소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5 곱하기 Q3-Q1 요걸 갖다가 수염이 갈 수 있는 최대값인데 요거 너머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수염까지만 그려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염은 4분위수간 범위의 1.5배 또는 이상치가 아닌 극단치 중에서 적은점까지 그려진다. 그래서 요거는 수염보다 1.5 곱하기 Q3-Q1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요까지 그려진다는 얘기죠. 예. 다들 이해하셨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박스 플랫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성차 구입 창구의 서비스 시간 비교. 성차 구입 창구를 가지고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은 성차 구입 창구, 이게 이제 드라이브스루입니다. 드라이브스루를 가지고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은 운전자와 승차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QSR이라고 하는 팀이 5개 레스토랑 각각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승차 구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데이터는 서비스 시간이 됩니다. 데이터는 서비스 시간. 이게 이제 교수님이 보내드리는 여기에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 그 모든 데이터 분석 실제 실습하는 거는 첫 번째 오프라인 만났을 때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박스 그림을 사용하면서 5개 데이터셋을 가지고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스 플랫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파파이즈에 대해서 박스 플랫 보면 아웃라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리스트, 여기 보면 스몰리스트가 112가 나오고 Q1이 156.75 유닛, 그 다음에 175가 미디안이죠. 175. 그 다음에 여기 Q3, 여기가 라지스트 이렇게 나오고, IQR이 36, 아웃라이어는 없습니다. 웬디스는 아웃라이어가 좀 있고, 맥도날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결과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과치 하디스 체크인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는 338,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하나의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웬디스의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고 일관성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걸 갖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그려 놓으면 명확하게 데이터의 속성들이 파악이 됩니다.
이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웬디스는 서비스 시간이 가장 짧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디스는 서비스의 시간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책임 박스가 가장 긴 서비스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형관계의 척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Length of linear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데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수치 척도입니다. 두 변수 간 선형관계의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척도인데 공분산, 상관계수, 결정계수 중에서 우리는 요 두 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파트입니다. 결정계수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공분산, 상관계수 먼저 공부를 하고 나중에 결정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변수가 선형관계의 강도와 방향에 대해서 이 공분산, 상관계수만 확실하게 알아둬도 여러분들이 뭐 연구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필요한 관계를 갖다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코베리언스, 코에피션트,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공분산, 코베리언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은 X와 Y 간 선형관계의 존재와 성형 방향을 제시해주는 척도이다. 즉 X와 Y 간에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방향은 어떤가 이걸 갖다가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 모집단하고 포분 배웠죠. 모집단에 대해서는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시그마 X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포분에 대해서는 공분산을 SS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포뮬러가 나옵니다. 서메이션 i이 1부터 n까지 xi-μx 곱하기 yi-μi 이런 식으로 모 공분산은 표시가 되고 포분 공분산은 마찬가지로 서메이션인데 여기는 large, 여기는 small, 표본 개수죠. 포분의 개수 xi-μx 대신에 x바 y바가 삽니다. 요거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고 요거는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죠.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 평균과 포분에 대한 x에 대한 평균, 포분에 대한 y에 대한 평균. 그리고 나누는 게 여기는 n으로 나눠지고 요거는 n-1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거로 만드는 방법은 실제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가 나올 건데 얘도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안 그렇고 이걸 그냥 눈으로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나중에 얘가 나올 건데 이걸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포분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포분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간편 공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 공분산을 계산하는 예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셋이 3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x는 267, 267, 267 같고 y는 2하고 13, 20, 27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상황.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상황. x가 증가했을 때 y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상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x-x바 이 샘플이라는 거죠. x-x바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x바는 5, y바는 20이 됩니다. y-y바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x-x바 곱하기 y-y바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코베리언스가 첫 번째 셋에서는 17.5, 두 번째 셋에서는 마이너스 17.5, 세 번째 셋에서는 마이너스 3.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셋에서 x의 값들은 같고 y의 값들은 같으나 순수가 다른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셋 1은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 x, y는 코베리언스의 값은 크고 양이다. 이 17.5가 크고 양이다.
set ES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 S, XY, 코베리언스는 크고 옵니다. 예, 여기 크고 옵니다.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특정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 값이 코베리언스 값이 작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도 갑니다. 반대로도 이 S, XY가 크고 양이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고 이게 크고 음이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고 이게 작으면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특정한 방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게 양쪽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변수 모두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공분산의 값은 크고 양의 값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공분산이 크고 양의 값을 가지면 두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분산은 크고 음의 값을 가진다. 이럴 때 두 변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공분산은 크고 음의 값을 가진다. 양쪽 방향이 다 됩니다. 두 변수의 움직임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분산의 값은 작거나 0이다. 공분산의 값이 작거나 0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옳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러나 공분산은 이게 공분산의 단점인데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이 값이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은 선형의 강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저가 필요한데 그게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 coefficient of correlation.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coefficient of correlation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변수들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coefficient of correlation. 보시는 것처럼 상관계수는 coefficient of correlation이라고 하는데 공분산을 변수들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모 상관계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포분 상관계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모 상관계수는 시그마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이게 x, 시그마 y가 뭐죠? 표준 편차입니다. x에 대한 표준 편차, y에 대한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 xy는 아까 뭐랬죠? 공분산을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다. 이게 population coefficient of correlation 모 상관계수. 포분 상관계수도 마찬가지로 포분에 대한 거죠. 포분 공분산 나누기 포분 x에 대한 표준 편차, 포분 y에 대한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방향과 정보 이 둘 다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전에 배웠던 상관계수에 대한 공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두 변수가 매우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면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에 가깝다. 그러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두 변수가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면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강한 음의 상관관계. 플러스 1은 강한 양의 선형관계.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래서 0에 가깝는가, 플러스 1에 가깝는가, -1에 가깝는가 이거에 따라서 변수 간의 관계가 양인가 음인가 별로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x, y 변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 하는 건 이거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뭐죠? 상관계수를 갖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1에 가깝나 마이너스 1에 가깝나 0에 가깝나에 따라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 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과 온도, 맥주의 매출액과 온도와의 관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과 광고 간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고 다양한 아주 많은 예들이 이 상관계수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관심이 있는 것 또는 전공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관계수를 가지고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아주 폭넓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X축, 이게 Y축인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죠? 강한 양의 상관관계.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거는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면 이거는 뭐죠? 모집단에 관한 거, 이건 포분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예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포본 공분상과 X, Y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포본 상관계수를 계산한다. X반, Y반 아까 계산을 했었고, 그래서 S의 X의 제곱은 7.0, S의 Y의 제곱은 49.0. 그래서 여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X에 대한 표준 편차, Y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죠. X에 대한 표준 편차, Y에 대한 표준 편차, X에 대한 표준 편차 2.65, Y에 대한 표준 편차 7을 넣어서 데이터셋 1에 대한 포본 상관계수는 0.943. 그래서 X와 Y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데이터셋 2번은 계산해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43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데이터셋 3은 0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약한 음의 상관관계이거나 또는 뭐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두 구간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관계수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두 변수가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두 구간 변수, 인터벌 베리어블이죠. 인터벌 데이터에 대한 변수인데 이 변수를 분석했을 때 상관계수가 낮다. 그러면 X가 Y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단지 X하고 Y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모집단에 대한 것과 포본집단에 대한 것, 즉 무수와 통계량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무수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것, 이거는 통계량, 즉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의 모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점을 아시기 바라고 주로 이제 통계학 부분은 무수를 통계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모집단 무수에 관한 거는 포본 크기는 라지 n, 모평균은 mu, 모분사는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모공분사는 시그마 xy, 모상관계수는
로 xy, 로라고 합니다. 로 xy 이렇게 쓰고 포본 동그라미 로에서는 포본 크기는 n, 포본 평균은 x바, 포본 부사는 s제곱, 포본 표준 편차는 s, 포본 공분사는 코베리언스 xy, sxy 이렇게 나타내고 포본 상관계수는 rxy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제 확률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확률 실험과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고 포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 요 두 가지 중요한 확률의 개념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확률 실험, 랜덤 익스페리먼트는 여러 가지 가능한 결과들 중에서 하나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뭐 활동 또는 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나타날 결과를 확률 실험에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또는 컴퓨터 한 대를 조립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랜덤 익스페리먼트에 예가됩니다. 확률 실험에 예가됩니다.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갖다가 확률 실험이라고 합니다. 포본 공간은 하나의 확률 실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HT 이 모든 가능한 결과들 이걸 갖다가 나타내는 것 요게 포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모든 결과들이 이 포본 공간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포본 공간에 포함되는 결과들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모든 결과들 HT 두 개 다 포함되어야 되고 그리고 HT는 뭐죠? 상호 배타적이죠. 모든 결과들이 포함되는 걸 갖다가 일조스티브 이렇게 표현하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한 걸 mutually exclusive.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률 실험 개념과 포본 공간 개념 이 두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건의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3확률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본 공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포본 공간에 속하는 결과들에 부여되는 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POR이라는 게 뭐죠? 결과 값에 대한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 말을 의미하고 그리고 모든 결과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확률 법칙을 의미하고 사건은 포본 공간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구성되는 단수 사건 또는 두 개 이상의 단수 사건들의 집합, 요걸 갖다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결과 OI에 확률을 부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 방법, 클래시컬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포본 공간의 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포본 공간의 각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하다. 발생할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에 사건에 대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이게 이제 고전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3대 도수 방법, Relative Frequency Approach라고 하는데, 실험 또는 역사적 데이터로부터 각 결과가 발생하는 상대 도수를 확률로 분류하는 방법. 여기서는 상대 도수를 계산하는 것. 여기가 이제 핵심 파트가 되고, 마지막으로 주관적 방법은 확률을 부여하는 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이 주관적 방법의 중요한 부분은 주관적 판단입니다. 뭐 이렇게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 고전적 방법, 상대도수 방법, 주관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확률 실험이 n개의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각 결과가 발생될 확률이 동일하다면 각 결과가 발생될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면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동전 던질 때 샘플 스페이스는 H
T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죠? probability H는 2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probability T도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요게 이제 확률 실험 그리고 포본 공간 각 사건에 대한 확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확률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동률을 던져서는 두 가지 n이 때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1 나누기 n 그러니까 n이 2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사위 한 개 던지기도 포분 공간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1에서 6까지가 나오고 확률은 포분 공간의 각 원소가 발생할 확률 6분의 1이 되고 사건을 갖다가 주사위 한 개 던지기에서 짝수가 나타날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면 사건은 A는 이렇게 되고 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에 일어날 확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심플 이벤트 단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갖다 더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전적 방법입니다. 고전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실험, 주사위 2개 던지기와 나타나는 점들의 합 관측하기. 여기서 보시면 포분 공간은 2에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 하나, 여기 주사위 하나, 그리고 요 사각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주사위 합 2개를 갖다가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2가 나올 확률 36분의 1이 되고 요 6이라는 것은 6이 나올 개수죠. 6이 나올 개수 모든 숫자의 조합이죠. 5하고 1이 6이 나오고 4하고 2가 6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트 6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5 이런 식으로 확률을 갖다가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도수 방법 Relative Frequency Approach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 바이츠 컴퓨터 샵은 30일 동안 노트북 판매 대수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노트북 판매 대수가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0, 1, 2, 3, 4에다가 확률을 부여하는 방식을 갖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0일 중에 10일 동안에는 2대의 노트북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런 상대도수로부터 도수분포표로부터 사건의 확률을 상대도수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도수를 만들어서 확률을 만들었습니다. 총 일수를 총 합치면 얼마죠? 30일입니다. 30일. 그래서 이 도수 일수에다가 총 일수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0에서는 0.03이 나오고 1에서는 0.07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츠 바이츠 컴퓨터 사업이 임의의 하루에 세대의 확률, 세대의 노트북을 판매할 확률은 요 3에도 해당하는 상대도수를 보면 0.40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루에 세대의 노트북을 판매할 확률은 40%이다. 이렇게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이게 상대도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적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방법은 한 사건의 발생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확률로 부여하는 겁니다. 일기예보의 강수 확률, probability of precipitation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날씨 상황과 과거의 관측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주관적 확률입니다. 물론 어떤 객관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긴 되는데, 수학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인 방법이 사용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관적인 확률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확률의 해석.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간에 확률은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슬라이드입니다. 확률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 간에 확률은 확률 실험이 무한히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한
상대도수 방법을 사용하면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상대도수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확률이든지 간에 이 상대도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관적 확률도 그렇고 클래시컬 어프로치도 그렇고 모두 상대도수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한 복권 게임에서 49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선택한다고 하자. 고전적 방법은 각 숫자가 선택되는 확률을 1 나누기 49, 2.04에 라고 예측을 한다. 이와 같은 확률은 장기적으로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는 경우 각 숫자가 실험들 중에 2.04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떤 확률이든지 간에 기본적인 세팅이 마련된다면 상대도수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요 복권 게임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방법에 의해서 2.04라고 예측을 하지만 상대도수 방법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실험을 무한히 반복하는 경우 각 숫자가 실험들 중에 2.04에서 선택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HT가 너무나 각각의 확률은 이전에 고전적 방법에 의해서 2분의 1로 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동전을 여러 번 던졌을 때 무한히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H가 이게 무한으로 가면 H가 2분의 1로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상대도수 방법을 사용하여 확률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확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가지고 결합확률, 한계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여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 교사건, 합사건, 상호배타적 사건, 종속사건과 독립사건 이런 것들의 확률을 부여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사건은 complement event, 교사건은 intersection of event, 그리고 합사건은 union of event, 상호배타적 사건은 mutually exclusive event, 종속사건 dependent event, 독립사건 independent event 이렇게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집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 A의 여사건은 사건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포분 공간 원소들로 구성된 사건으로 정의가 된다. 사건 A의 여사건은 A 컴플리먼트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사건의 개념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고 여기가 여사건입니다. 여기가 사건 A고 여기 바깥이 동그라미 바깥이 여사건이 되고 probability A 플러스 probability A의 여집합 여사건은 1이 된다.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배웠죠. 여사건의 예인데 이런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의 교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A and 대신에 이런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런 커브 갖다 거꾸로 나눈 이런 기호도 사용합니다. 사건 A와 사건 B의 교사건은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서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건 A와 사건 B의 결합사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사건 A와 사건 B의 교사건 확률 즉 프로바빌리티 A and B 사건 A가 첫 번째 주사위가 1인 사건이고 사건 B가 두 번째 주사위가 5인 사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 A, B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사위가 5인 사건, 첫 번째 주사위가 1인 사건. 따라서 A와 B의 교사건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36분의 1입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 intersection B는 36분의 1이 된다. 합사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은 A, B에 속하거나 또는 A와 B에 모두 속하는 포본 공간의 원소들로 구성되는 사건으로 정의된다. A, O와 B
또는 A 유니언 B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건 A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인 사건, 사건 B는 두 번째 주사위가 5인 사건. 그래서 A와 B의 합사건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36분의 1이 됩니다. 11이 됩니다. 36분의 11. 상호배타적 사건은 두 사건이 상호배타적.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즉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때 상호배타적인 사건. 그래서 결합 확률, 동시에 배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결합 확률은 0이 됩니다. 상호배타적인 사건은 사건 A와 사건 B의 공통으로 가지는 포본 공간의 연소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음 그림은 여사건, 합사건, 교사건, 배타적인 사건을 갖다가 한 슬라이드에 보여준 요약된 자료입니다. 예를 통해서 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의 성공 요인. 일부 펀드 매니저들이 다른 펀드 매니저들보다 더 성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한 요인은 펀드 매니저가 어디서 MBA 학위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표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의 MBA 취득 학교 랭킹과 뮤추얼 펀드의 수익 성과와 관련된 결합 확률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에 해당하는 부분 탑20 MBA 프로그램으로부터 펀드 매니저가 졸업을 했다. not 탑20 MBA 프로그램은 펀드 매니저가 랭킹 20위권에 MBA 프로그램부터 졸업하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 요쪽 이 열에 해당하는 뮤추얼 펀드가 시장을 아웃퍼폼한다. 즉 수익률이 좋다. 이건 수익률이 좋지 않다.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과 이 펀드 매니저가 탑20 MBA 프로그램부터 졸업했냐 아니냐가 이게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뮤추얼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때 이 사람이 이 뮤추얼 펀드를 갖다 다루고 있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탑20 MBA 프로그램부터 졸업했을 확률은 0.11. 이거는 이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각각에 있는 결합 확률을 갖다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좀 전에 주어진 결합 확률표를 다음과 같이 간략한 기호를 사용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0.06이라는 거는 probability A2 intersection B1인 거죠. 이거 보면 각각에 대한 기호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 A2 intersection B1이니까 A2 intersection B1. 그럼 A2는 여기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 이의 MBA 프로그램에서 졸업하였다. 그래서 상위 20위가 아닌 MBA 프로그램 졸업했을 사건과 B1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사건, 이거의 교집합인 사건의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즉 펀드 매니저가 B1 펀드 매니저가 왜 뮤추얼 펀드가 시장 수익률보다 높으면서 동시에 이 펀드 매니저의 졸업한 학교가 MBA 20%가 아닌 그런 결합 확률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0.06의 의미입니다. 한계 확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 한계 확률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는 결합 확률표에서 각 행과 확률의 확률들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각 행, 요 A1의 무차별, B1, B2를 무차별적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 합하면 0.4. A2의 확률, 프로버빌리티 A2는 B1, B2에 있는 걸 다 합쳐서 0.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프로버빌리티 B1, 프로버빌리티 B2를 요거 두 개 합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버빌리티 B1은 0.17이 나오고 프로버빌리티 A1은 0.4, 프로버빌리티 A2는 0.6, 프로버빌리티 B2는 0.83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계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 나옵니다. 1. 그리고 이 프로버빌리티 B1은 뮤추얼 펀드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을 확률. 여기에 있는 요
요 마진, 요걸 갖다 영어로 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마진에 있는 확률이라 가지고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A2를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 이외에 MBA를 졸업하였을 확률, 위에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한데,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가 아닌 그런 곳에서 MBA 학위를 받았을 확률은 0.6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한계 확률, marginal probability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에 읽으셔야 됩니다. 원래 이제 뇌에다가 이걸 입혀야 되는데 뇌에다가 입히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에다가 뇌에 같이 들어가는 요 입과 뇌에다가 이런 용어, 통계적인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로 이제 교수님은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글이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책도 한글 책을 사용을 했지만 영어 책을 사용을 해가지고 영어 책이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뭐 편하실 대로 한계 확률 또는 marginal probability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주요 통계 용어들은 한글 용어와 영어 용어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같이 익숙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사건 B가 발생하는 조건 하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probability A 기본 B로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조건은 포본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에 probability A 기본 B는 probability B분의 probability A intersection B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런 손으로 갖다 좀 써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반드시 써보셔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probability A 기본 B와 probability B 기본 A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났냐에 따라서 요 밑에 분모가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예에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의 성공 요인이 탑20 MBA 프로그램 졸업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갖다가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인 MBA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확률은 probability B1 기본 A1입니다. 이게 과연 확률이 뭐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probability B1가 probability A1이 주어졌을 때 비교한가 이걸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여기 높다 그러면 A1이 조금 영향을 미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조건부 확률이 어디에 응용되는지 이걸 갖다가 한 가지 예로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매니저에서 probability B1 기본 A1 즉 A1이 주어졌을 때 탑20 MBA가 주어졌을 때 펀드가 수익률이 좋을 확률 이걸 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A1은 0.40 가져오고 probability A intersection B1은 여기서 가져오면 이렇게 해서 계산이 0.275가 나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B1 자체를 보면 0.27입니다. 근데 이게 0.275로 높아졌습니다. 즉 A1이 B1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상위 20% MBA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다는 조건이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보다 높은 확률 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7.5%가 됩니다. 즉, probability B1 자체는 0.27이었는데, A1이 주어졌을 때 B1은 0.275로, 즉 27.5%로, 그 확률이,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박스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공부산, 삼각계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삼각계수, 이 부분은 인문사회 이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문사회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갖다가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거는 무조건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률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역학 아시죠? 양자역학은 확률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다양한 개념들 모두 확률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생각하는 방법도 확률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확률 해석하는 거 배웠죠. 상대도수의 상대도수 방법을 relative frequency approach 상대도수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확률에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게 확률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 말은 결국 상대도수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여러분한테 주어진 확률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조건부 확률 배웠는데 조건부 확률 이런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험에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이 뭘 강조하는지 아셨겠죠? 그래서 확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몸에 익혀 놓으셔가지고 요 관련해가지고 교수님 시험에 당연히 얘기했죠. 그러나 시험보다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갖다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런 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파트 1 3문제, 파트 2 3문제, 파트 3 3문제. 언제 제출하시면 되냐면 우리 처음으로 만났을 때 4월 14일 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가 4월 14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못 만나면 4월 14일에 제출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